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죠. 수십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조차 뛰어넘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망원경이 124광년 떨어진 K2-18b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99.7%의 확신으로 생명의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다 냄새로 알고 있는 디메틸 설파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는 지구의 모든 바다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무려 1만 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이토록 짙은 생명 활동은 알려진 물리 법칙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이것이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지옥의 비명이라면, 당신도 이 우주적 딜레마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다면 이 채널에 참여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곧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왔습니다. 어쩌면 라디오 신호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늘에 나타날 외계의 우주선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인 제임스 웹은 이 향기를 124광년 저편에서 포착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탐사의 규칙이 그날 다시 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숫자로 시작합니다. 99.7%. 잠시 이 숫자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것은 작은 수술의 성공률이 아닙니다. GPS 위성의 정확도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우리로부터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의 화학적 지문을 탐지했을 확률입니다. 이것은 반올림 오차가 아닙니다. 측정 노이즈도 아닙니다. 이것은 3억 년 동안 하늘을 바라본 우리 조상들이 듣기에는 결코 올바른 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속삭임입니다. 우주가 우리 귀에 직접 말해주는 무언가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10번 던집니다. 그리고 10번 모두 앞면이 나옵니다. 그 시점부터 당신은 더 이상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운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당신은 동전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양면이 모두 같은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통계학적으로 훈련받지 않았더라도 연속으로 10번 앞면이 나오는 것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과학적 언어로 3시그마 확실성, 즉 99.7%는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신호는 무작위 소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는 무언가처럼 행동합니다. 기기를 몇 번이고 점검하고 재보정해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속삭임을 전하는 분자의 이름은 디메틸 설파이드입니다. 줄여서 DMS라고 하죠. 이국적인 화합물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그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만약 썰물 때 서늘한 아침 바닷가를 걸어본 적이 있다면 그 톡 쏘는 듯하고 약간 짜면서도 유기적인 냄새를 들이마신 적이 있다면 바로 그 냄새의 대부분이 디메틸 설파이드입니다. 바다가 내쉬는 숨결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미세 조류가 죽고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기 중으로 섞여 들어가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래에서 생물학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는 단 하나의 확인된 생물학적 출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의 생물학적 출처만 있습니다. 화산은 의미 있는 농도로 그것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암석화학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지도 않습니다. 번개가 만들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디메틸 설파이드를 순전히 지질학적이거나 대기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려는 실험실 실험들은 기껏해야 10억분의 1입자, 즉 흔적량만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이
18B에서 감지한 것은 100만 분의 1 입자였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 오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려진 모든 비생물학적 과정이 그 안에 빠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대한 심연입니다. 케임브리지 팀이 감지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구에서 항상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졌던 분자입니다. 그리고 생명 외에 알려진 어떤 과정도 관측된 규모로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99.7%. 이 놀라운 발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공학적 위협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하지만 웹은 풍경 사진을 찍는 카메라처럼 행성의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당신이 뒷마당에서 달을 보듯 K18B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너무 작고 너무 멀리 있으며 공전하는 별의 압도적인 빛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K18B를 직접 촬영하려 한다면 그것은 20km 거리에서 등대 옆 1m에 있는 단 하나의 반딧불이를 대낮에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행성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웹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하고 그만큼 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빛을 바코드 판독기가 계산대에서 상품을 읽는 것처럼 읽습니다. 우주의 모든 분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가스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은 반사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특정 적외선 주파수를 삼킵니다. 수증기는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자는 양자 수준에서 빛이 통과할 때 드러나는 고유한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K18B가 자신의 별 앞을 지날 때 이는 33일마다 약 8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인데 얇은 별빛층이 행성 대기의 가장 바깥 가장자리를 통과하여 지구를 향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웹은 이 빛을 포착하여 스펙트럼으로 분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패턴을 지구의 실험실 측정으로 만들어진 분자 서명 라이브러리와 비교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망원경의 거울은 영하 233도 섭씨까지 냉각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이론적 최저 온도인 절대 0도보다 단 40도 높은 온도입니다. 이 정밀도는 100만 개의 다른 분자들 사이에 숨겨진 단 하나의 분자를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웹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124광년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숫자 99.7%. 이것은 신호가 우연일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의 분자 디메틸 설파이드. 이것은 지구에서 거의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신호를 그토록 먼 곳에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작을 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했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9.7%는 동시에 0.3%의 오차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제기된 주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장일 경우 0.3%는 충분히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헤드라인에서 본 모든 외계인 발견 뉴스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동시에 지옥처럼 죽은 세상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K18B는 생명으로 가득 찬 활기찬 세계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심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행성 자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K18B는 대기 중의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구조로도 하나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K18B는 우리 태양계에는 전혀 없는 종류의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행성 유형이죠. 은하수의 다른 별들 주위를 도는 가장 평범한 세계 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는 그런 것이 정확히 0개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북미 조류 도감에 참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준해왕성이라고 부르며 K18B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2.6배, 질량은 약 8.6배 더 무겁습니다. 만약 지구가 테이블 위의 테니스 공이라면 KE-18b는 농구공이 될 것입니다. 부피는 우리 것의 17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떻게든 그 표면에 설 수 있다면 중력은 당신의 몸을 지금 느끼는 것의 대략 2.5배의 힘으로 짓누를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등에 성인 한 명을 업고 걷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 자체만으로도 생명에게는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2021년에 하이시언이라는 이론적 행성 등급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름은 두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소, 하이드로젠과 바다, 오시안. 이 개념은 이전에는 생명의 진지한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정의했습니다. 두꺼운 수소 대기와 전체 표면을 덮는 전 지구적 액체물의 바다를 가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륙이 없습니다. 해안선이 없습니다. 해변이 없습니다. 서로 마찰하며 산맥을 하늘로 밀어올리는 지각판이 없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모든 방향으로, 모든 수평선으로 극에서 극까지 뻗어있는 하나의 바다뿐입니다. 이 바다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압력이 물을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이국적인 고압 얼음 형태로 바꿀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연구원들이 KE-18b일 수 있다고 믿는 세계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하며 끝없고 화학적으로 풍부한 세계. 그리고 이 가상의 바다 위에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지배하는 대기가 떠 있습니다. KE-18b는 이 수소를 우주로 놓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꺼운 대기 담요를 형성하여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는 별은 KE-18이라는 이름의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과는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KE-18의 표면 온도는 약 184도 섭씨입니다. 태양의 500도 온도에 비하면 상당히 시원하죠. 하지만 적색 외성의 겸손한 외모 뒤에는 완전히 숨겨진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더 큰 별들이 거의 따라올 수 없는 빈도와 맹렬함으로 수십억 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항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KE-18b는 별에서 불과 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1억 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합니다. 즉 KE-18b는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살균할 만큼 강력한 방사선으로 정기적으로 폭발하는 별에 7배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KE-18b는 별의 거주 가능 구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너무 어둡고 차가워서 행성이 액체물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받는 궤도 대역이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 법칙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총 에너지 흐름과 거의 동일한 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별의 특정 밝기와 결합하여 이 특별한 행성을 잠재적으로 바다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궤도에 배치한 방사선의 역제곱 법칙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합쳐졌을 때 드러나는 그림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 손에는 생명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기본 요소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별, 올바른 거리, 올바른 온도, 그리고 생명 자체에서 왔다는 99.7%의 화학적 증거.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지구 대기의 DMS 농도는 10억분의 1 미만입니다. 웹이 KE-18b에서 발견한 것은 100만 분의 10 이상입니다. 이것은 1만 배 이상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존 모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소한 불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바꿀 만큼 큰 차이입니다. 만약 K18b에 생명이 있다면 이 신호를 생성하는 생물학이 얼마나 효율적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한 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다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K18b의 대기 중 디메틸 설파이드 DMS 양은 그냥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몇 배 더 농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의 가장 생산적인 해양 지역조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생물학에 도전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발견이 왜 과학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으로 변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합시다. 지구 대기의 DMS 농도는 10억분의 1보다 적습니다. 우리 행성의 가장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해양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해안의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 지역에서도 이 숫자는 간신히 올라갑니다. 전 세계 평균은 꾸준히 10억분의 1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K18b에서 발견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농도는 100만 분의 10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1만 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스타디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10만 명을 수용하는 스타디움. 어느 순간이든 그 스타디움의 단 한 사람이 지구의 대기 DMS 수준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타디움을 1만으로 곱하십시오. 수만 개의 스타디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습니다. 바로 K18b에서 온 DMS 신호는 그 수만 개의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표시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기되는 질문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심연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높은 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생산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에 존재하는 25 옆에 0이 21개 붙는 숫자로 표현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세포들은 연간 약 1억 톤의 DMS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산량은 대기 중에 단지 10억 분의 1의 흔적만을 남깁니다. K18b에서 100만 분의 10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생산 속도는 지구의 모든 바다가 해내는 것보다 수천 배 더 많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가능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가능은 DMS 분자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지구에서 디메틸 설파이드의 대기 수명은 대략 1일에서 2일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은 분자를 직접 공격하여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결합을 끊습니다. 대기 중의 다른 화학 물질들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복합적인 효과는 지구 대기로 방출된 어떤 DMS 분자든 화학적으로 더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되기까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기에서 탐지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군이 파괴되는 모든 분자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대체할 만큼 거대하고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K18b의 수소 중심 대기는 이 화학을 약간 바꿉니다. 자유산소가 없다는 것은 파괴 경로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모델에 따르면 K18b의 대기에서 DMS는 1, 2일 대신 10일에서 100일 사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연장입니다. 분자가 50배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동일한 대기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50배 더 느리게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수는 바로 여기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관대한 DMS 수명, 즉 100일을 가정하더라도 100만 분의 10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속도는 알려진 어떤 지질학적 과정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장된 수명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숫자는 여전히 암석, 화산, 그리고 광화학에게는 너무 큽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다시 생물학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규모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 할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안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생명을 원하지 않는 가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설. 모든 좋은 미스터리에는 두 번째 용의자가 있습니다. K18b 사건의 용의자는 그 나름대로 첫 번째보다 더 불편합니다. 전 지구적 미생물 생명 바다에 대한 대안은 조용하고 평범한 행성이 아닙니다. 지옥의 묘사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모든 표면이 물이 아닌 녹은 암석으로 덮인 세계, 수소 하늘 아래 끓고 회전하며 과열된 마그마 바다. 모델에 따르면 K18b의 두꺼운 수소 대기가 만들어낼 온실 효과는 표면 온도를 800도 섭씨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암석은 고체로 남지 않습니다. 현무암은 약 1100도에서, 화강암은 1200도에서 녹습니다. 이 환경에서 녹은 표면에서 끊임없이 분출하는 화산가스는 대기 중의 수소와 상호작용하여 이론적으로 디메틸 설파이드를 포함한 유기황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율은 작습니다. 화학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마그마 바다는 행성 규모에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웹이 감지한 신호가 거주 가능과는 거리가 먼 세계에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진짜는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18b의 대기에서 명백하게 부족한 무언가입니다. 암모니아. 이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질소 제고와 화학 반응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수소 중심 대기에서도 쉽게 형성되고 탐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목성에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토성에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에도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모든 거대 행성은 스펙트럼에서 강력한 암모니아 흡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K18b에는 탐지 가능한 암모니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 연구팀이 웹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암모니아 흡수 특징이 나타나야 할 파장에서 노이즈 수준 이상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마그마 바다 가설이 이 부재를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질소는 고압하에서 녹은 암석과 만나면 기체 상태로 남지 않고 용융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대기에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질소를 효과적으로 정화합니다. 즉, 녹은 표면을 가진 행성은 자연적으로 질소를 땅속에 가두어 K18b의 대기처럼 화학적으로 빈곤해 보이는 대기를 남깁니다. 이 부재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 모델이 예측하고 데이터가 확인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판은 이렇습니다. 마그마 바다는 암모니아에 대해 이기고 메탄에 대해 집니다. 바다 세계는 메탄에 대해 이기고 암모니아에 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각 가설에는 다른 가설이 이용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과학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이론을 모두 무너뜨리고 두 이론을 모두 강화하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이론을 동시에 지지하면서도 반박하는 그 놀라운 모순, 바로 메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K18b의 대기에서 메탄을 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적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 1%의 농도였습니다. 이는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보다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기 구성 요소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메탄은 고온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약 700도 섭씨 이상에서 메탄 분자는 분해됩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결합은 이 열에너지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그마 바다 가설을 지지하는 모델들이 제시하는 800도 섭씨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메탄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지질학적 과정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웹이 측정한 농도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데이터에서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따라서 바다 세계 가설은 메탄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메탄 생성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생산 또는 액체물과 호환되는 온도에서 작동하는 열화학적 과정. 두 가지 방법 모두 시원하고 물로 덮인 세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 중 어느 것도 녹은 표면과 접촉했을 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그마 바다 가설은 암모니아의 부재를 설명하며 점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메탄의 존재로 그 점수를 즉시 잃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새롭고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금성에서 있었던 포스핀 사건. 그해 한 그룹의 천문학자들이 지상 기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금성의 구름층에서 포스핀을 탐지했다고 보고했을 때 그 발표는 대부분의 과학 언론에서 거의 확실한 생물학적 활동의 탐지로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핀은 금성 대기에서 보고된 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알려진 비생물적 생산 경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저명한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신중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안에 동일한 데이터의 독립적인 재분석은 원래 처리 파이프라인의 보정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포스핀 신호로 보였던 것이 면밀한 조사 끝에 훨씬 더 약한 특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신호 또한 금성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산화황 흡수와 겹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주장된 탐지는 독립적인 검증과 접촉했을 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K18b의 DMS 탐지가 왜 그토록 신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과학계는 이 유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K18b의 이 99.7% 신호는 또 다른 포스핀 사건일까요? 또 다른 보정 오류, 또 다른 잘못된 경보일까요? 이 가능성은 가장 낙관적인 과학자들조차 밤에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세기의 발견이라 불리는 것이 데이터 노이즈로 밝혀진다면 과학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18b의 DMS 탐지는 지금까지 이 접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두 개의 별도 장비, 니얼스펙과 MIRI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스펙트럼 특징을 포착했습니다. 동일한 원시 데이터로 작업하는 두 개의 별도 분석팀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호는 다른 분석적 관점에서 조사했을 때 사라지거나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시그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성의 포스핀 발표가 결코 갖지 못했던 종류의 검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K18b의 결과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지한 순간에 2024년 10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타격이 왔습니다. 해성에서 말이죠. 연구원들은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67P 해성을 연구한 로제타 임무의 아카이브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해성 표면에서 새어나오는 유기 분자들 사이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를 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DMS가 차갑고 방사선 처리된 해성 물질의 유기 얼음에서, 즉 생명 이전의 비생물적 화학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가설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DMS가 생명 없이도 형성될 수 있다면 K18b의 신호도 지질학적일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7P 해성에서 탐지된 양은 대기 농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행성에서 100만 분의 10 이상의 대기 농도를 유지하려면 너무나 극단적인 지속적인 해성 충돌이 필요해서 다른 효과한 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휘발성 물질의 전달이 웹의 스펙트럼에서 명확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성 발견은 K18b 생체 서명 사건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제합니다. DMS는 생명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도에서, 이 화학적 환경에서, 그리고 동반되는 해성 지표의 이 특정 부재 하에서는
현재 입증된 어떤 비생물적 경로를 훨씬 뛰어넘는 설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생명을 외치는 DMS 신호. 하지만 이 신호가 너무 강해서 현실 같지 않고 포스핀과 같은 거짓 경보의 기억이 의심을 자아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호를 설명할 수 있는 마그마 바다 이론. 하지만 이 이론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한 메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대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모든 증거는 또 다른 모순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최전선에서 데이터가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현실을 동시에 가리키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토록 멀리서 그토록 정밀한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신호 자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대답은 하드웨어 자체의 망원경의 차가운 심장과 그것을 그곳에 배치한 놀라운 공학 기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은 단지 관측 도구가 아니라 시간 기계이기도 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 미스터리를 푸는,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멀리서 그토록 정밀한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신호 자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장의 그 충격적이고 어지러운 속도 이후 이제 기어를 약간 내릴 시간입니다. 이제 엔진 덮개 아래로 이 놀라운 기계의 가장 깊은 곳, 즉 기술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의 이 발견은 단지 무엇을 찾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찾았느냐로도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망원경의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주 시끄러운 방에서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주변의 소음, 모든 것이 그 속삭임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외선 천문학의 주된 적입니다. 바로 온도, 즉 소음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우주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을 듣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 궤도에 허블이 우리 위 540km 상공에서 도는 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다른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반대편에 위치한 제2라그랑주 점 LE이라고 불리는 중력 평형점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달보다 4배나 더 먼 거리입니다. 이 위치에서 웹은 테니스 코트 크기의 오중 차광막을 자신과 태양, 지구, 달에 결합된 복사선 사이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차광막은 망원경을 영구적인 그늘 속에 둡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자체의 온도조차도 소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삭임을 듣기 위해 웹의 18개 육각형 금도금 베릴륨 조각으로 이루어진 6.5m 주경은 약 영하 233도 섭씨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이론적 최저 온도인 절대 0도보다 단 40도 높은 온도입니다. 만약 거울이 단 몇 도라도 더 뜨거워졌다면 거울 자체가 생성하는 열 소음이 124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완전히 가려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공학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없이는 K18b의 DMS 신호는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적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망원경이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 놓인 후 그 속삭임을 어떻게 읽을까요? 바로 여기서 앞서 언급한 통과 분광법이라는 기발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바코드 판독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를 지날 때 모든 제품에는 고유한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는 제품이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분자도 고유한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그 분자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어떤 것을 반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증기는 특정 적외선 주파수를 삼키고 메탄은 전혀 다른 패턴을 남깁니다. K18b가 33일마다 약 8시간 동안 자신의 별 앞을 지날 때 얇은 별빛 줄기가
행성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그 외계 하늘에 떠있는 모든 분자의 화학적 지문, 즉 바코드가 찍힙니다. 웹은 지구로 향하는 이 찍힌 빛을 포착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빛을 NIRSPC 0.6에서 5.3 마이크론 사이의 파장을 연구하는 근적외선 분광기과 MIRI 이 범위를 28 마이크론까지 확장하는 중적외선 기기와 같은 장비로 색상 스펙트럼으로 분리합니다. 마치 프리즘이 백색광을 무지개색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지구 실험실에서 측정된 수천 개의 분자에 알려진 바코드와 비교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분자가 그 행성의 대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 사진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볼 수 없는 대기의 화학적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은 단지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정밀하게 말할까요? 바로 여기서 웹의 능력이 얼마나 상상 초월인지 드러납니다. 이 정밀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림픽 수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 250만 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수영장에 단 한 방울의 파란색 식용색소를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찻숟가락 하나가 아닙니다. 뚜껑 하나가 아닙니다. 단 한 방울입니다. 웹의 정밀도는 그 한 방울을 수영장에서 희미한 푸른 빛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별히 파란색 식용색소로 식별하고 같은 수영장에 추가되었을 수 있는 빨간색, 초록색 또는 수백 가지 다른 색소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분의 1 입자 정밀도입니다. 웹은 100만 개의 다른 분자들 사이에 숨겨진 단 하나의 목표 분자를 이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 이전의 어떤 망원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KE 18b의 대기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원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콘크리트 벽 뒤에서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호는 약했고 확실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웹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E18b에서 오는 신호를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도구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범주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원경을 올바른 장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올바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분광학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없는 대기의 화학적 바코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올림픽 수영장에 떨어진 한 방울의 색소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정밀도로 수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적 메커니즘이 합쳐져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견 도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이것은 공학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이 놀라운 기계가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인간 요소는요? 즉, 과학적 과정 자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진보된 기술조차도 데이터를 발견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를 건너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때로는 망원경 자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느린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인간의 의심, 과거의 실수, 그리고 절대적인 확실성 추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 그 마지막 메커니즘은 망원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과학적 과정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며 과거의 실수에 대한 기억과 때로는 신경을 거슬리게 할 정도의 인내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느림, 이 관료주의는 사실 발견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발견을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 안전 시스템의 첫 번째 층은 관료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제임스 웹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수요가 많은 망원경입니다. 매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요청하는 총 관측 시간은
망원경의 가용 시간을 약 4대1의 비율로 초과합니다. 즉 1시간의 관측 시간을 위해 4시간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세계 최고의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몇 년 전부터 꽉 차 있는 곳이죠. 모두가 그곳에 테이블을 원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잘 계획된 메뉴를 제시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KE 18B의 신호를 3시그마 수준, 즉 99.7% 확신해서 과학계가 발견을 확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황금 표준인 5시그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케임브리지 팀은 추가로 16시간에서 24시간의 관측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KE18B가 33일마다 한 번씩 공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두세 번의 완전한 통과창에 해당합니다. 팀은 이 추가 시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최초의 은하 형성부터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대기까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수천 건의 신청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이 잠재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물리나 기술이 아니라 동료 심사를 거친 망원경 시간 할당의 표준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급함이 위원회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느림은 망원경의 귀중한 시간이 가장 유망한 과학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품질 관리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이자 아마도 더 중요한 메커니즘은 과학 자체 내의 증거 표준입니다. 3시그마와 5시그마의 차이,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과학이 스스로를 거짓 양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철학적인 벽입니다. 이것을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시그마 99.7% 확실성은 강력한 증거 또는 합리적 의심과 같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유죄 판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시그마는 모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통계적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동전을 던져 22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준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교훈, 특히 1996년의 ALH84-001 운석과 2020년 금성의 포스핀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생명의 증거로 선전된 발견들은 후속 조사에서 지상 오염이나 보정 오류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과학계와 나사와 같은 기관의 주장이 클수록 증거도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12년 힉스 입자의 발견이나 2016년 중력파의 발견이 발표되었을 때 이 발표들은 5시그마 문턱을 넘은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케임브리지 팀이 KE18B에 대해 그토록 신중한 이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절제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제도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리다는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은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과학의 가장 큰 강점인 회의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견의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드웨어나 통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 자체에서 나옵니다. 영국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개발한 가이아 가설. 이 가설은 지구의 생물권이 단지 지질학과 물리학에 의해 형성된 행성의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참여자라고 제안합니다. 디메틸 설파이드는 이 주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러브록은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기로 방출되는 DMS가 단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미생물 생태계가 아마도 의도치 않게 전체 행성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지렛대였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대기 중의 DMS는 황산염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합니다. 이 입자들은 수증기가 응축하여 구름 방울을 형성할 수 있는 미세한 표면, 즉 구름 씨앗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DMS는 더 많은 에어로졸, 더 많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구름은 바다 표면을 데우기 전에
더 많은 햇빛이 우주로 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다를 식힙니다. 식은 바다는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을 늦추고 이는 DMS 생산을 줄이며 이는 구름 형성을 줄여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게 하여 바다를 다시 데웁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신의 대사 폐기물로부터 우연히 구축한 자기 조절적인 음성 피드백 루프이며 행성 규모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KE-18b와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약 비슷한 메커니즘이 저 먼 바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KE-18b의 유기체들이 단지 거주 가능한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MS 신호는 단지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행성 규모로 공학 활동을 하는 생명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만 배라는 거대한 생산량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일관된 메커니즘입니다. 어쩌면 KE-18b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보다 수천 배 더 생산적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지 기후를 조절하기 위해 훨씬 더 효율적인 DMS 순환을 개발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가장 소음 없는 지점에 위치한 망원경, 행성 대기의 화학적 바코드를 읽는 기술,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설계된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하는 느리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토록 압도적인 신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생명 자체에서 온 개념적 틀.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이 놀라운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KE-18b와 같은 세계들은 단지 우주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다면, 생명의 보편적인 공식이 지구의 공식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짜 폭발, 진짜 혁명은 망원경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다시 그린 은하계 지도 자체에 있다면,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메커니즘, 이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단 하나의 문을 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단지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찾고 상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우주. 왜냐하면 진짜 혁명은 망원경 자체가 아니라 그 망원경이 다시 그린 은하계 지도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 그 혁명의 순간이 옵니다. 3장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템포는 잊으십시오. 이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최고 속도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30년 된 꿈의 끝이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외계 생명체 탐사는 단 하나의 성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구의 과학은 이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암석 행성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표면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얇은 대기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대륙 사이의 분지에 액체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지구의 공전 반경과 비슷한 거리에서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과학 논문, 연구비 신청서, 새로운 발견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지구와 유사한 이라는 단어는 만트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 공식의 작은 복제품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KE-18b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된 그 꿈을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지구의 복제품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생명이 있는 곳일 수 있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가 묘사한 모든 것, 쓰여진 모든 소설, 만들어진 모든 시뮬레이션이 그날 무효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상상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이 발견의 통계적 결과에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숫자들이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패러다임의 목표였던 태양과 같은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암석질의 지구 크기 행성들은 비교적 드물기 때문입니다. 케플러 임무는 4년 동안 15만 개의 별을 보았고 그것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줌 정도. 하지만 준의 왕성은 그것들은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행성 유형이었습니다. 모든 연구, 모든 통계 분석, 하늘을 체계적으로 향한 모든 기기가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주는 압도적으로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 범위에 있는 행성들을 만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지구 크기가 아닙니다. 해왕성 크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 중간입니다. Ke18b가 포함된 바로 그 범위. 최근의 한 분석은 이 숫자를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끌어올렸습니다. 은하수의 4천억 개의 별 중 약 70%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것은 800억 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는 이 적색 외성들 중 약 40%가 거주 가능 구역에 준해왕성 행성을 품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40%, 800억의 40%. 이것은 0억 개 이상의 잠재적인 하이시언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만요. 이 숫자는 인류 역사상 하늘에서 찾아 헤맸던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의 수를 수천, 어쩌면 수백만 배나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검색 영역을 약간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검색 영역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찾던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다가 사실 건초 더미 자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찾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풍요의 순간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새로운 은하 지도에서 변칙이었습니다. 예외였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가 찾아온 그 정상은 사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에는 그 가장 흔한 행성 유형인 그 준해왕성들이 0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행성 형성의 가장 표준적인 결과물이 우리 동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행성과학 연구에서 가장 불편한 공백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의 표준, 모델로 여겨왔습니다. 다른 항성계들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Ke18b와 그와 같은 수십억의 행성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모든 오만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성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주의 나머지가 훨씬 더 다르고 훨씬 더 흔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변칙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변칙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학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지구를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 자체가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 새로운 지도가 드러낸 가장 큰 혁명은 단지 행성의 수나 종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개념 자체에 있었습니다. 거주 가능 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날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암석 행성이 액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좁은 궤도대로 정의되는 그 얇은 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범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거대하고 다차원적인 개념, 물리적, 화학적 조건이 지구와 어떤 눈에 띄는 특징으로든 닮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생화학을 허용하는 모든 세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금을 찾던 광부들은 오직 화강암산만 팠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전에 그곳에서 발견되었고 금의 지질학적 논리가 그곳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해저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심해 열수 시스템이 수십억 년 동안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서 거대한 규모로 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색 패러다임이 틀렸던 것입니다. KE-18b는 그 해저에서 온 첫 번째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생명을 위해 단 하나의 틀, 단 하나의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수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한 확장이 아니라 전체 탐색 전략의 근본적인 재협상이었습니다. 거주 가능 구역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잠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지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그 궁극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 하나의 행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단의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단지 KE-18b만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이시언 후보들도 관찰하고 있거나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되었습니다. TOI 270D, 지구에서 약 73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 KE-18b보다 작지만 질량은 대기 아래에 상당한 수분 함량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LP-890-9C, 지금까지 거주 가능 구역에 행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차갑고 가장 작은 별 중 하나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GJ-1214b, 10년 이상 연구되었습니다. 특징 없는 투과 스펙트럼은 오랫동안 대기 조성을 가려온 고고도, 구름이나 연무층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웹의 적외선 감도는 허블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연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세계 모두 KE-18b를 흥미롭게 만드는 기본 구조를 공유합니다. 암석질이 아닙니다. 지구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 태양 중심의 탐색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생명의 적대적으로 여겼던 별들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짧은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무늬. 그리고 과학에서 무늬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한 행성이 아마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행성이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꾼 시나리오였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8년 안에 웹이 수십 개의 하이시언 후보를 조사하고 그중 셋, 다섯이 다양한 신뢰 수준에서 DMS 신호를 보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시점에서 지구 너머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일 행성에서 오시그마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독립적인 세계에서 오는 수렴 증거의 통계적 무게로 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30년 된 패러다임의 붕괴, 수백억 개의 새로운 잠재적 세계의 발견, 우리가 우주적 변칙이라는 인식, 거주 가능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영원히 확장됨,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단이 수평선에 나타남. 이 새롭고 거대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고 더 근본적이며 어쩌면 더 불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발견된 잠재적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의 침묵은 오래된 텅 빈 우주의 침묵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는 그 순간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지도는 우리에게 단지 잠재적인 세계들의 목록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크고 가장 불편한 역설을 이전보다 1만 배 더 날카롭고 1만 배 더 시끄럽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텅 빈 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관중으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경기장의 섬뜩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질문을 던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모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페르미 역설이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1950년 점심 식사 중에 던진 그 기만적으로 단순한 질문. 그리고 Ke-18b의 발견은 이 역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것을 키웠습니다. 숫자들, 수치들, 4천억 개의 별, 은하수에만 60년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프로그램이 하늘을 귀 기울여 들었던 그 긴 60년. 어떤 구조화된 전자기 통신 형태든 전파, 레이저 펄스, 그리고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침묵.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새로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개의 Ke-18b와 유사한 행성들,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수십억 개의 세계. 이것은 침묵을 더 조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청이 터질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된 모든 세계는 또 다른 잠재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어떻게든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논리에 어긋났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어긋났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생각 자체와 모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발견의 순간이 갑자기 실존적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단 3가지 의미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측면은 여정 자체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발견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질문을 철학의 안개 낀 영역에서 꺼내어 과학의 밝은 빛 아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미스터리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 지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답을 찾을수록 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층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 자체가 아는 것 자체보다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로서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수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멀지만 가깝다. 짧지만 결정적이다. 알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하다. 이것들은 우리의 새로운 우주에서의 위치를 정의하는 모순들입니다. 이것들은 Ke-18b가 우리에게 선물한 새로운 철학적 풍경들입니다. 하지만 이 풍경에는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인상일 뿐입니다. 이 반사 아래에는 더 근본적이고 더 개인적이며 어쩌면 더 위안이 되는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우주와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와 맺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단지 하늘에서의 우리 위치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우리 위치도 재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의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단지 하늘에서의 우리 위치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우리 위치, 즉 서로에 대한 우리의 연결을 재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거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이전에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즉 공동의 운명과 공동의 취약성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가장 인간적인 층입니다. 이것은 고독과 연대 사이의 그 가장 깊은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SETI의 60년간의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 만약 페르미 역설의 가장 어두운 해석이 맞다면
즉 지적 생명체가 자멸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자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철학을 논하며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의 어깨에 지워진 믿을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바다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깊고 치유할 수 없는 우주적 고독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진실은 이 발견이 바로 그 고독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주가 K18b와 같은 세계에서 미생물 생명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를 다른 종류의 가족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생명입니다. 그들도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같은 화학 과정에서 태어난 먼 친척입니다. 이것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아마도 지적인 이웃은 없지만 살아있는 사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독이 아니라 우리의 혈연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에서 단지 다른, 어쩌면 더 복잡한 가지로 위치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만함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겸손을 놓습니다. 당신도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유대감이 있습니다. 인류로서 우리도 이 새롭게 발견된 우주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지 인간이 아니라 지구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를 또 다른 모순과 마주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집단적인 유산 사이에 그 거대한 긴장. 한편으로는 당신과 나 같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건설한 수천 명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수백 명의 과학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분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단지 관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건의 바깥에 작고 무력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은 단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회사, 단 하나의 국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지성, 수백 개의 기관, 그리고 수십 개의 국가가 함께 모여 이룬 집단적 인간 천재성의 기념물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집단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 망원경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원경은 당신의 조상들, 당신의 문화, 당신의 종의 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식은 단지 과학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이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호기심은 이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언어를 발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가장 깊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제임스 웹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눈으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봅니다. 당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연극이 쓰여진 궁극적인 관객, 이 발견이 의미를 찾는 궁극적인 의식입니다.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모순, 이 모든 새로운 현실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우주에 더 연결된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더 외로운가요?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답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고독과 하찮음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124광년 떨어진 세계의 화학을 읽을 수 있고 그 바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주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발견의 진정한 힘은 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드높이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동시에 보여주는 것. 이것은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할 힘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인류로서 우리는 아마도 우주적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렵기도 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기도 합니다. 멀지만 가깝다. 짧지만 결정적이다. 외롭지만 함께다. 개인이지만 집단이다. 이 모든 철학적 성찰은 KE-18B가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사유의 공간입니다. 이것들은 이 발견의 과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적 차원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텅 빈 곳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우주의 표준 모델이 아니라 흥미로운 예외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단지 하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의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에서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영 속에서, 이 철학적 심화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가장 깊은 곳에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생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생명 그 자체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이 우주에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생명이 우주에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모든 철학적 여정의 가장 마지막,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층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위치를 무엇으로 바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본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책임, 그 마지막 모순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의미 그 자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무관심과 인간의 의미 추구, 한편으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기계적인 우주가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존재해온 자체적인 물리 및 화학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 이 우주에게 디메틸 설파이드는 단지 황원자 하나와 두 개의 메틸기로 이루어진 분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KE-18B의 대기에서의 그 존재는 이 우주에게 목성 대기의 암모니아나 지구 대기의 아르곤보다 더 의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학입니다. 단지 물리학입니다. 우주는 이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의미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발견에 부여하는 모든 흥분, 모든 호기심, 모든 실존적 질문은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조차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사실 비밀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답고 기적적인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무관심한 화학을 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디메틸 설파이드 이야기를 쓰고 잠재적인 생체 서명,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스스로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분자는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징후로 해석하기 전까지는 단지 분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그 분자는 가능성, 희망, 혁명으로 변합니다. 이 힘을 가진 유일한 것은 의식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매일 이것을 합니다. 일모를 봅니다. 그것은 단지 지구의 자전과 대기 중 빛의 산란일 뿐입니다. 단지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예술 작품, 평화의 순간, 영감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태양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시선입니다. Ke18b의 신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우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 이 인식은 우리를 두 번째 모순, 즉 지식이 가져오는 부담과 무지가 가져오는 그 기묘한 행복 사이의 긴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Ke18b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아마도 자각이 없는 생명일 것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들은 실존적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우주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로운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합니다. 신진대사가 작동하고 번식하며 죽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무지의 행복,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행복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압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은 밤에 깨어 별을 보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의식의 무게를 우리 어깨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희망적인 진실은 이 짐이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기심은 예술, 철학, 과학, 사랑을 낳습니다. 네, 이 인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름다움, 깊이, 그리고 의미를 줍니다. 미생물은 결코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시를 쓰거나 성간 망원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존재의 고통과 호기심과 마주한 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어려운 진실을 알게 될 때 때로는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아는 것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해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로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진실, 즉 우리의 위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킬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우리를 세 번째 역설,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기술적인 역설의 중심에 놓습니다. 볼 수 있는 힘과 개입할 수 없는 무력감.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적 성과가 있습니다.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읽고 그곳의 화학 물질을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탐지할 수 있는 힘. 우리는 그 행성의 잠재적인 생물학을 진단할 수 있는 우주적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단지 진단만 할 수 있을 뿐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방사선과 의사입니다. 우리는 그 행성의 별이 언제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폭발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행성의 기후가 되돌릴 수 없는 온실 효과에 들어가 그 바다를 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Ke18b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124년 늦게 지켜볼 장례식의 무력한 관객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힘 앞에서 느끼는 깊고 압도적인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진실은 이 무력감 자체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멀리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으며 그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감의 원을 우리 행성, 우리 종, 심지어 알려진 생명 형태를 넘어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연민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행성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지 지적일 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텔레비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슬퍼합니다. 그 순간, 그 무력감 속에서 당신은 인류의 공동 양심의 일부가 됩니다. K18b에 대해 느끼는 걱정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것입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 의미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짐과 함께 먼 세계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 모든 내면의 여정은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의 문턱으로 이끕니다. 이 지식, 이 새로운 우주적 위치는 단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바꿔야 하는가?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층, 마지막 성찰로 이끕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행성에서의 우리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에게 단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기는 아마도 이 모든 우주적 여정에 가장 예상치 못했고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중요한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단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우리가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기는 우리를 이 모든 철학적 질문의 마지막 층, 이제 우주가 아닌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그 마지막 순간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과 기적적인 것 사이의 그 가장 가슴 아픈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익숙해져서 종종 잊어버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청구서, 일상의 분주함. 이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 행성 자체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변칙적인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을 찾으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가득 찬 행성을 종종 자원, 재산, 소비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산소로 가득 찬 하늘, 마실 수 있는 물로 가득 찬 바다, 우리가 걷는 땅,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백만 종의 생물이 이루는 그 놀라운 생물권이 이 은하계의 수천억 개의 행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희귀한 보석인지 간과합니다. 우리는 보물 위에 살면서 보물 찾기를 떠나는 길 잃은 영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변혁적이고 아름다운 진실은 K18b와 같은 먼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집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잠재적인 바다 냄새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바다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다른 대기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대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줍니다. 그 멀고 창백한 빛의 점은 사실 우리를 향해 비춰진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는 지구를 처음 본 우주 비행사들처럼 그 끝없는 푸르고 흰 아름다움과 연약함 앞에서 말을 잃습니다. 어쩌면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때로는 꽃이 피는 것, 새가 지저귀는 것, 비 온 뒤 흙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K18b의 존재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사실 당신 발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를 또 다른
아마도 가장 궁극적인 모순으로 이끕니다. 탐색 그 자체와 발견이 가져올 그 형언할 수 없는 변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여정이 있습니다. 호기심, 의심, 흥분, 실망. 과학적 과정의 그 느리고 체계적이며 때로는 답답한 진행. 수십 년간의 망원경 건설, 수천 시간의 관측, 수백만 줄의 코드. 비극적인 진실은 이 탐색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K18b의 신호는 결코 오시그마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항상 불확실성, 의심의 여지가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의 문턱에서 그러나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적 연옥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갇히는 것.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진실은 탐색 자체가 발견보다 더 변혁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색은 우리를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탐색은 국경, 정치적 차이, 문화적 분열을 넘어선 목적을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합했습니다. 이 탐색은 인류의 가장 좋은 면, 즉 우리의 호기심, 끈기, 협력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오시그마 확인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변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진정한 변화는 그 순간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우리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종으로서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큰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길 위에서 배운 것, 겪은 모험, 그리고 맺은 우정 옆에서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여정이 목적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 우주적 여정은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이 모든 여정 끝에 이 모든 과학적, 철학적, 개인적 층을 넘어선 후 우리는 원본 텍스트의 끝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 가장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내일 오시그마 확인이 오고 K18b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당신이 그 생명체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인류를 대신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과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어쩌면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우신가요? 이 질문의 답은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의미를 찾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특성일 것입니다. 멀지만 가깝다, 짧지만 결정적이다, 외롭지만 함께다, 평범하지만 기적적이다, 의미를 찾지만 의미를 창조한다. 이 모든 생각들은 K18b가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우주의 풍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의 가장 큰 비밀들이 단지 망원경으로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모험의 끝에서 단지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긴 여정, 이 어지러운 발견들, 이 깊은 철학적 질문들은 우리를 다시 출발점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은 더 이상 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은 더 이상 단지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주에서 알려진 유일한 집을 가진, 그리고 지금 아마도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기 직전에 서 있는 한 종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느낀 모든 것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멈추어 별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시간입니다. K2 18B에서 생명을 찾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큰 괴물, 즉 블랙홀이 정보를 영원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스티븐 호킹의 가장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블랙홀 정보 역설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구하기 위해 준비되셨습니까?